지금 세 사람의 목소리 들으셨어요. 문재인 전 대표, 안희정 지사, 그리고 김종인 전 대표. 예, 민주당 경선판이 출렁출렁합니다. 그 와중에서 주목을 끄는 사람 바로 김종인 전 대표입니다. 이분의 행보와 거취에 정치권 전체의 촉각이 곤두선 상태인데요. 제3지대로 갈 거다. 아니다. 안희정 지사를 도울 거다. 아니다. 독자 출마를 할 거다. 예측도 분분합니다. 근데 그 예측들이 다 그럴싸한 근거가 있어 보여서 이럴 때는 직접 듣는 게 최고죠.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전 대표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김 전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독일 민헨 안보회의에는 다음 주에 출국하신다고요? 네, 16일 날 갈 겁니다. 그러시죠. 독일에 다녀와서 순교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셨다는 보도가 있었어요. 예,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순교하겠다? 아니, 내가 이제는 어느 정도 내 입장을 정리할 시기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독일에 다녀온 다음에 내가 어떠한 정치적인 결심을 갖다 하게 되면은, 예. 그런 방향으로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해서 얘기했던 거예요. 나의 방향을 결정을 해서 독일 다녀와서 말하겠다 하는 것과 순교하겠다 하는 거는 아주 차원이 다른데 순교라는. 그러니까 이제 결심을 하게 되면 내가 네. 순교를 할 수 있는 그런 정신으로 한다 이런 뜻이라고. 순교할 정도의 정신으로 다 바쳐서 그쪽으로 매진하겠다 이런 말씀. 그래서 이제 순교라는 말씀을 하시니까 어떻게 해석이 됐냐면 탈당을 한 후에 개헌을 기치로 내건 어떤 제3지대 빅텐트를 만들어서 정계 개편에 나설 것이다. 김종인 대표가. 이런 해석이 많이 나왔어요. 아니, 그거는 이제 내가 지금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서 결심을 한 다음에 할 얘기지 지금은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가능성, 이 가능성 다 열려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탈당을 해서 제3지대로 가는 가능성, 탈당을 안 할 가능성 다 열려 있는 겁니까? 그럼 대략 그거는 상상에 맡기면 대략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상상에 제 상상으로는 잘 안 나오는데, 어느 쪽이. 우리 김현정 앵커 같은 경우는 아마 상상하면 금방 머리에 떠오를 거예요. 아니, 저는 좀 역부족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러면, 탈당 후 제3지대로 가는 것도 계산에 넣어 놓고 계시는군요. 제3지대라는 게 지금 현재 상태에서 제3지대가 새롭게 형성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어요? 없습니까? 지금 보면은 이제는 다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가는 과정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요. 정리가 돼가는 과정. 그 말씀은 지금 상황으로 봐선 제3지대 좀 어려워졌다. 반기문 총장도 드랍하고 이런 상황이? 처음부터 무슨 어떤 특정인을 전제로 해서 얘기했던 건 아닌데. 예. 그럴 가능성도 있을 수 있겠다 해서 얘기를 했던 거지. 특별하게 거기다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다고 봐요. 반기문 총장 드랍과 상관없이 지금 상황은 제3지대는 좀 어려워진 정리가 된 상황 아니야 이 말씀. 그렇다면은 굳이 나가서 제3지대에서 뭔가 빅텐트 치고 이런다는 그 선택지는 사라진 상태라고 봐야겠네요. 그야 앞으로 어떠한 가능성이 열릴지는 누구도 뭐라고 단정적으로 얘기를 할 수가 없죠. 지금 언론에서 괜히 이런 시나리오 저런 시나리오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게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봐요. 복잡하게 생각을 안 할 수 있도록 명료하게 말씀을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아니 내가 내 입장 정리는 내가 이제 독일 다녀온 이후에 하겠다고 그랬는데 자꾸 지금 그래요? 자 그러면 제가 하나하나 좀 여쭙죠. 지금 국민의당에서는 자꾸 손짓을 합니다. 박지원 대표는 어제 국민의당 대선 후보 경선에 직접 좀 김종인 전 대표가 참여해 주십시오. 그럴 일은 절대로 없을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절대 없다. 근데 손학규 의장도요. 김종인 대표가 먼저 거기 국민의당 가가지고 잘하라 하셨다. 이런 말씀하시던데. 아니 손학규 대표가 가신다고 그러니까 가셔서 잘하라고 하는 얘기 이상 딴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아니 잘하라는 것과 먼저 가서 잘하라는 건 먼저 가라는 말 자체는 내가 그 말은 안 한 것 같은데 어떻게 그 말이 나온 것 같아요? 그 말씀 안 하셨어요? 와전된 거예요. 손학규 대표가 잘못 들으신 거군요. 먼저 가란 얘기는. 그렇게 되는 거죠. 안 하셨다고 지금 분명히 확인하셨습니다. 국민의당 갈 일은 없다. 그러면 얘기가 조금은 간단 명료해지네요. 그러면 민주당에 남아서 순교하느냐, 민주당을 나가서 순교하느냐 이 두 가지네요. 그건 두고 보시면 아시지 뭐. 아니 사실은 어제 나온 기사들은 보면 탈당 가능성은 제로다, 탈당 안 한다 쪽 기사가 나왔었는데 지금 말씀은 그거는 말을 갖다 하는 것을 갖다가 보면은 그냥 거둬짓고서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건데.
뭐 그거는 내 혼자서 내 스스로가 이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예. 자꾸 뭐 이렇게 묻고 저렇게 묻고 해가지고서 어떤 결론을 도출하려고는 그런 말씀을 안 하시는 게 그러다가 나온 게 탈당 얘기, 탈당은 안 한다 얘기가 그러다가 나왔단 말씀이시군요. 그러니까 지금은 다 선택지는 열려 있는데. 명시적으로 그런 얘기는 안 한 것 같은데.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금 독일 가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어떤 것도 결정된 게 없다 이 말씀. 일단 그럼 민주당 얘기부터 좀 해보죠. 사실은 그 민주당은 이미 문재인 대세론, 그러니까 문 전 대표가 확실한 대세다 쪽으로 굳어진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옵니다. 어떻게 보세요? 뭐가요? 문재인 대세론. 그러니까 문재인이 이미 문재인 전 대표가 이미 확고한 지지를 확보했고 이대로 후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뭐 본인 스스로가 대세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현재 여러 가지 나타난 무슨 뭐 여론조사상의 수치를 볼 거 같으면은 뭐 그런 얘기가 아주 틀린 얘기는 아니라고 보는데. 예. 아직도 뭐 시간적 여유가 있고 실질적으로 지금 대선이 언제 치러질 거라고 하는 것이 확정적으로 지금 된 게 없기 때문에. 예. 앞으로의 이제 뭐 경쟁자들이 어떻게 이 경쟁을 하느냐에 따라서. 예. 다소 이제 변화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의 여론조사로는 대세가 맞지만 그대로 될 거라고는 장담 못한다. 그러니까 뭐 여론조사라고 하는 거는 그게 반드시 그 여론조사대로 모든 게 결정나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뭐 트럼프, 힐러리 이렇게 얘기했을 적에 힐러리 클린턴이 뭐 된다고 하는 여론조사 계속 나왔었죠. 결과서 선거 결과를 보니까 트럼프가 당선이 되는 그런 상황도 우리가 보지 않았어요. 예. 그런 일이 우리나라에서도 벌어지지 말란 법이 없다. 지금은 누구하고 1대1로 붙여도 크게 이기는데 문재인 대표가. 지금 현재로서는 누구를 갖다가 확정적으로 다음에 대통령이 누구라 이렇게 이런 얘기를 확정적으로 할 수가 없는 단계 같아요. 그렇게 보세요. 알겠습니다. 김종인 전 대표가 지난 대선에서 이루고자 했던 게 경제민주화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박근혜 대표가 그거 안 지켰습니다. 이번에 그 못다 이룬 꿈. 경제민주화를 실천할 만한 어떤 능력이나 의지가 있는 사람.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경제민주화를 실천할 수 있는 능력 뭐 이런 거를 떠나서. 지금 한국의 경제가 당면해 있는 여러 가지 상황, 사회 현상을 볼 적에. 경제민주화의 방향으로 가지 않고서는 이 경제를 갖다가 나는 극복하기 어렵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세요. 그 신념은 분명하시군요, 여전히. 그렇다면 그걸 실천할 만한 능력이나 의지가 있는 사람을 밀겠다, 지원하겠다 이 생각도 분명하십니까? 그러니까 뭐 결과적으로 보면은 현재 한국이 당면하고 있는 정치 상황에 대한 인식을 철두철미하게 하고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떠한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이런 걸 한번 봐야 되는 거죠. 누가 제일 있어 보입니까? 지금 나온 인물들 중엔? 뭐 지금 누누이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들 얘기하는 거를 볼 것 같으면 별로 그렇게 거기에 대한 확고한 인식을 갖다 하신 분이 잘 안 보여요. 잘 안 보여요. 근데 실은 안희정 지사 측에서 최근에 김종인 전 대표한테 경제정책의 전권을 드리기로 제안했다. 그러니까 안희정 지사의 경제정책 세우는 전권을 김종인 대표한테 드리기로 제안했다. 이런 보도가 있었거든요. 그거는 그거를 보도한 신문이 난 자의적으로 그런 얘기를 썼다고 생각을 하고 어저께 보니까 안희정 지사도 본인도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다고 부인을 했더라고요. 안희정 지사 본인은 아니어도 그 측에서 비슷한 뉘앙스, 그러니까 뭐 전권 드릴게요 딱 이건 아니더라도 비슷한 뉘앙스의 이야기를 건넨 적도 없습니까? 나는 그런 얘기 들은 적도 없고 누가 그런 얘기를 갖다가 뭐 만들어내는지 모르겠어요. 만들어낸 얘기입니까? 그래요? 근데 왜 이런 얘기가 나왔는가? 그리고 왜 다들 그럴 수 있겠다라 고개를 끄덕였냐 하면 김 대표님이 안희정 지사에 대해서 칭찬을 여러 번 하셨어요. 합리적인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분 안희정 지사가 지금 현재 대권을 향해서 그런 행동으로 볼 것 같으면은 뭐 이렇게 합리적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희정 지사를 도울 거다라는 많은 예측 보도들, 뭐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질문 드리죠. 그 예측 보도들은 그러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뭐 무슨 말 한마디만 하면은 그게 바로 그냥 이상한 식으로 변경이 돼가지고서 뭐 그렇게 갈 것이다 이렇게. 언론이 얘기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하지만 내 본인 스스로가 명확하게 얘기하지도 않은 걸 갖다가 자꾸 그럴 거다 하는 식의 보도를 안 하는 게 좋겠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런 데서 다 오해가 이루어진 거지. 안희정 지사를 그럼 도울 가능성도 지금은 뭐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그런 겁니까?
아니, 나는 이게 합리적으로 하는 문헌에 대해서 내가 뭐 조언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은 할 수가 있어도 예. 내가 어느 특정인을 갖다가 앞장서 가지고서 뭐 지지하겠다 하는 그런 태도는 취하지 않을 거예요. 아,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독일을 다녀와서 마음의 결심을 하고 순교를 하는 심정으로 좋은 인물 하나를 뽑아서 돕겠다라는 걸로 지금 다들 인식하고 있는데 그 말씀 아니란 말씀이세요? 아니, 그거는 나중에 내가 내 스스로의 결심을 할 적에 예. 그걸 보고 나신 다음에 판단하는 게 좋을 거라고 봐요. 아, 저는 그럼 이 말씀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드네요. 나를 자꾸 이렇게 유도신문에 가지고. 아니, 워낙 명료하게 먼저 말씀 안 하시니까 제가 이런저런 가능성을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 대표님. 저랑 딱 1년쯤에 인터뷰 하셨잖아요. 그때 뭐라고 하셨냐면, 국민들이 원한다면, 또 경제민주화가 확실히 잘 안 되는 모양이 보인다면, 킹메이커 말고, 킹으로 내가 직접 나설 생각도 있다. 그 얘기를 저한테 분명히 하셨어요. 내가 킹으로 나선다는 소리는 안 한 것 같은데. 하셨어요. 제가 가지고 녹음 파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생각은 유효합니까? 예, 그거 한번 다시 틀어보세요, 그럼. 아, 그거 지금은 아니에요, 그러면 그건? 네, 아니니까, 예. 뭐, 사실은, 경제민주화라고 하는 것이 지금 보면은 특이한 사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나라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정치의 혼란이라든가 이런 경제 여러 가지 있지만 문제점이란가 이런 걸 갖다 볼 것 같으면은 예. 정치민주화, 경제민주화 이걸 동시에 같이 이루지 않을 것 같으면은 예. 나는 우리나라의 미래가 잘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아, 예. 난 지금 현재 놓고 봤을 적에 대한민국이 지금 갈림길에 섰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예. 지금 이 상황에서 사실은 대한민국의 대혁신을 이루어가지고 정치나 이 경제 문제를 새롭게 개척해 나갈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현재 우리가 장기 침체의 소위 문턱에 서 있어서 이걸 그대로 방치해가지고서 예. 지금까지 이루고 했던 것 자체를 갖다가 더 이상 발전 못 시키고 그다음에 정체 상태로 빠지는 둘 중에 한 가지를 택해야 할 그런 시점에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 네. 그 말씀이세요. 그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는데 그것을 잘해야 할 만한 인물 지금 나와 있는 후보들 중엔 잘 안 보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거를 하려면은 사실 정치의 민주화 혁신과 경제에 대한 새로운 혁신을 갖다 할 수 있는 그런 비전을 분명히 제시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하는데 예. 그런 게 잘 안 보인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게 잘 안 보인다. 그래서 자꾸 직접 나서는 게 아니냐 김종인 전 대표가 그런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모양입니다. 그거는 자꾸 나한테 추궁하지 마시라고. 아, 그쪽은 아닙니까? 그럼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면 되죠. 뭐를? 그러니까 나는 킹이 되는 일은 그건 생각 안 하고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뭘 킹이 돼? 그거를 내가 그런 걸 하려고 같으면은 엄청난 결심을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예. 그거는 차후에 미뤄놓고 더 이상 그걸 추궁하려고. 엄청난 결심을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일단 차후로 밀어놓겠다. 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차후로 밀어놓겠다는 얘기는 문 닫는다는 얘기는 아니셔요. 제가 이 질문을 자꾸 왜 드리냐면 새누리당에서도 네. 김종인 후보 얘기를 합니다. 이거 보도 보셨겠지만. 난 그런 건 전혀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예, 보도가 나왔습니다. 임명진 네. 비대위원장이 말한 깜짝 놀랄 후보가 김종인 전 대표를 염두에 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새누리당 관계자들로부터 나옵니다. 나도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항상 다음에 대통령 될 사람을 어느 특정에다가 못 박아놓고 그게 될 것이라는 생각은 안 하는 게 좋겠다고 내가 늘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아까 국민의당은 단번에 절대 갈 일 없다고 하셨는데. 네. 새누리당은. 내가 지금 민주당 소속인 사람이 국민의당을 내가 어떻게 가겠어요? 새누리당은요? 새누리당. 새누리당도 마찬가지고. 내가 마찬가지고. 어떻게 가요, 그거를. 그쪽 분들이 그냥 하시는 얘기군요. 알겠습니다. 참 오랜만에 나오셨기 때문에 정치 워낙 오래 하신 경륜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것저것 질문을 드리게 되는데 여론조사 최근 보면 황교안 총리 지지율이 갑자기 높아졌어요. 이건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황교안 총리가 높여지는 거는 그동안 그 보수층 지지자가 한동안 반기문 전 사무총장한테 기대를 걸고 있다가 그분이 이 정치를 접어버렸기 때문에 예. 그게 자연적으로 황교안 씨한테 좀 쏠리고 있지 않나 이렇게 봐요. 자연스럽게 쏠리고 있다. 그분이 그러면은 보수의 후보가 돼서 대선까지 나갈 수도 있다고 보세요? 나가도 된다고 보세요? 그거 내가 보기에는 참 어려울 거라고 봐요. 왜 그렇습니까?
지지율이 받쳐주고 있는데 왜 어렵다고 보시죠? 뭐 지지율이 뭐 어느 선까지 더 올라갈지 모르지만 예. 현재 뭐 지지율 하나만 가지고서 된다고 생각할 수가 없죠. 그거 하나만은 될 수 없다.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일방적으로 생각하기에 뭐 총리 한번 거치면은 거의 다 대통령으로 직행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그러지만 예. 대한민국이 지금 건국이래 역대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돼본 적이 없어요. 없죠. 똑같은 논리가 황교안 총리에게도 적용이 될 것이다. 알겠습니다. 뭐 말씀 쭉 듣고 보니까 경제민주화, 정치민주화 굉장히 두 가지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중요한 시점에서 대선이 치러진다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시는 것 같네요.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인 전 대표님 독일 잘 다녀오시고요. 고맙습니다. 결심 잘하고 오셔야 돼요. 예.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전 대표였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청취자 강선엽 님이 저도 1년 전에 뉴스쇼에서 김종인 전 대표가 나 스스로 킹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신 말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저도 분명히 들었습니다. 이거 보세요. 들으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저도 분명히 들었습니다. 물론 전제 조건이 있었습니다. 주변에서 나의 희생을 원한다면 꼭 나가서 뭘 해보라고 권유가 있다면 그 가능성을 둔다. 네, 내가 할 수도 있지 분명히. 이거 언론에서 얼마나 화제가 됐던 얘기인데요. 화제가 됐던 얘기인데 지금은 그러니까 완전 닫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가능성을 다 열어놨다. 심지어 탈당도 지금 열어놨다는 답을 했거든요. 탈당이 없다라는 어제 나간 그 보도가 그게 잘못된 보도다. 그게 유도신문 같은 거였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셨어요. 모든 걸 열어놓고 독일 간다. 다만 국민의당이나 새누리당 가는 거는 요건 아니다. 정치판이 출렁출렁하니까 이분의 호불호를 떠나서 이분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진 건 사실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인터뷰 해봤고 문자 많이 들어옵니다. 그 사이에 행간가죠. 새누리당이 당명을 자유한국당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예. 국민에게 새로 태어나겠다는 의지와 함께 자유한국당으로 당명을 결정했다는 게 이제 당명 선정 이유인데요. 예. 이 박근혜 대통령이 비대위원장 시절 지었던 당명 새누리당은 이로써 5년여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그렇죠. 이 새누리당 당명 교체,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자유한국당. 그럼 약칭은 뭐 자유당이에요, 자한당이에요, 한국당이에요? 이게 굉장히 애매했는데요. 예. 당초 이게 자유한국당이면 자유당이라고 부르는 게 굉장히 자연스럽잖아요. 근데 이승만 정권 당시에 부정선거 이미지가 남아있는 당명이니까 그렇죠. 고민 끝에 한국당으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한국당 뒤쪽만 따서. 예, 그리고 당명도 원래 보수의 힘 이걸로 정하려고 했다 이런 얘기가 들렸는데요. 예. 임명진 비대위원장이 적극 추천을 했고 호감도 또 표시를 했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당 이름에 보수를 넣는 게 좋으냐 이거를 두고 좀 논란이 벌어졌다고 확장성을 합니다. 스스로 닫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많았죠. 네, 한나라당 이전 당명이 또 신한국당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 당명이 낯설지 않고 괜찮으니까 그냥 한국당이면 좋겠다 이렇게 결정했다고 합니다. 약칭 한국당. 네, 그 대신에 보수의 힘은 이 대선구호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가 들립니다. 그렇군요. 새 당명은 오는 13일 상임정국위원회에서 추인을 받으면 최종 확정이 됩니다. 예. 새누리당은 이제 앞으로 로고도 바꾸고 다음 주부터 버스를 타고 각 지역을 돌면서 국민의 쓴소리를 듣는 반성 전국 투어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새누리당 자유한국당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이 뉴스 행간 이면 뭐가 숨어 있습니까? 첫 번째 행간은 포장지만 바뀌었다입니다. 포장지만 바뀌었다. 뭐 새누리당이 자유한국당으로 당명을 바꾼 거 외에 더 바뀐 게 뭐가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새누리당 분들이야 바꾼 거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국민들이 과연 그렇게 볼까? 네, 과연 쇄신을 했느냐 이건데요.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책임자들, 이른바 진막 마케팅하면서 박 대통령 주변에서 호가호위했던 인사들, 인적 천상이 이루어졌습니까? 임명진 비대위원장이 그렇게 호언장담했는데 꼭 하겠다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안 됐어요. 출당도 안 됐죠. 예. 기껏해야 당원권 정지 1년 3년. 예. 이거 이름만 징계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 이런 징계받고 끝났습니다. 예. 그리고 그들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태극기 집회 나가서 그렇죠. 아예 국회 내에서 태극기 토론회도 열었습니다. 예. 탄핵 반대 외치고 국민을 비하하는 막말까지 서심치 않고 쏟아내고 있는데요. 나 같으면 할복하겠다. 언제 할복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인적 청산을 두고 서청원 의원과 대립했던 임명진 비대위원장. 예. 지금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당 차원의 징계는 없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새누리당 대권 주자들도 마찬가지예요. 탄핵 반대, 촛불 민심 비판. 박근혜 대통령 옹호로 노선을 완전히 변경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지우기란 의미로 당명을 개정했는데 오히려 박 대통령이 더 선명히 새겨지는 느낌을 받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요즘 분위기 보면은
당 이름 바꾼 것 빼고는 오히려 더 친박의 느낌이 나는 새누리당이 되고 있다. 이런 새누리당 모습을 보고 어제 정의당 노회찬 의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최순실에서 최서원으로 이름 바꿨다고 죄가 없어지는 거 아니지 않느냐. 예. 더불어민주당 고영진 대변인은 새누리당은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야당의 비판은 따가웠습니다. 이름표 바꿔단 새누리당 두 번째 행간은 뭡니까? 두 번째 행간은 이름 바꾼 횟수가 곧 국민에게 외면받은 횟수다입니다. 와, 이거 굉장히 단정적으로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요? 잘 나가는 정당, 전통 있는 정당은 이름 잘 안 바꿉니다.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 150년 전, 200년 전에도 공화당하고 민주당이었어요. 그러네요. 지금도 그 당명 그대로 쓰고 있고요. 예. 영국 노동당과 보수당도 똑같습니다. 쉽게 이름 안 바꿉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아유, 진짜 많이 바꿨죠. 진짜 많이 바꿨습니다. 예. 제가 한번 쫙 말씀드려 볼게요. 예. 민정당, 민자당, 신한국당, 한나라당,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이름 외우기도 어렵죠? 정치학자들도 괴로울 거예요. 네. 사실 야당은 더 심해요. 야당도 그래요. 평민당, 민주당, 새천년민주당, 열린우리당, 대통합민주신당, 새정치민주연합,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숨이 찰 정도죠? 제가 빨리 읽어가지고 그런데요. 예. 그분들도 헷갈리실 거예요. 정치인들도. 다 헷갈려요. 우리 당 옛날 이름 뭐였지? 그전 이름 뭐였지? 예전에 담고 있었던 당 이름 막 이렇게 무의식 중에 튀어나오기도 하는데요. 맞아요. 그럼 왜 총선 때마다, 대선 때마다 이름 바꿀까요? 국민들에게 외면받았던 역사가 훨씬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 당의 이미지가 좋으면 털어낼 게 없다면 왜 바꾸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정치적 계산에 따라 이합집산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당명도 바꾸고. 참, 이렇게 보니까 뭐 여든 야든 당명 교체 잔혹사라고 할 만하네요. 마지막 행간 뭡니까? 마지막 세 번째 행간은 가장 오래된 정당은 2년도 안 된 더불어민주당이다입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게 이제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예. 제가 원내 교섭단체 정당 중에 어디가 가장 오래됐는지 한번 따져보니까요. 원내 교섭단체의 정당만 가지고. 네. 겨우 14개월 된 더불어민주당이 가장 오래됐습니다. 국민의당. 그러고 보니까 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1년 딱 됐네요, 이제 국민의당. 2016년 12월 더불어민주당이 이름표 바꿔 달았는데요. 예. 그 다음 오래된 당이 국민의당. 예. 며칠 전에 1주년 됐어요. 예. 그 다음이 한 달 전 생긴 바른정당. 그 다음 그리고 다음 주 이름을 새롭게 바꿔달 자유한국당. 원내 정당까지 범위를 조금 더 넓히면 예. 정의당. 정의당 얼마나 됐죠? 정의당은 3년 반쯤 됐어요. 3년 반 됐죠, 거기도. 진보 정의당 시절부터 합하면 5년 정도가 조금 안 됐거든요. 예. 그나마 5개 원내 정당 중에서는 정의당이 가장 오래된 정당입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한국 정당의 수준이 거의 유치원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물론 뭐 이름 바꾼 거 하나 갖고 다 단정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뭐 우리가 당명의 역사를 쫓아가다 보면 그렇게 된다는 되네요. 거예요. 예, 뿌리 깊은 뭔가가 없다. 기억할 게 있습니다. 권력을 쫓아서 당명만 바꾼다고 국민의 사랑을 받은 건 아니다. 그렇죠. 또 사랑을 받지도 못했다. 국민의 마음을 잡으려는 진정한 변화, 노력이 있어야 그래야 역사 속으로 사라지지 않고 그 당명이 오래 쭉 갈 수 있다. 이 사실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말씀. 김성환 씨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개성공단이 폐쇄된 지 딱 1년 되는 날입니다. 여러분 뭐 기억하시겠지만 하루아침에 공장부터 원자재, 완제품까지 모든 걸 남겨놓고 이분들 혈혈단신 나온 거 기억하시죠? 입주기업이 124개였습니다. 협력업체는 5,000개. 거기에 관련자는 10만여 명에 이릅니다. 1년이 지난 지금 한계 상황에 부딪힌 분들이 꽤 많다는데요. 그중에 한 사례자를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홍진 패션이라는 기업을 개성공단에서 운영하셨던 분이세요. 정종탁 대표 연결을 해보죠. 정 대표님 나와 계세요. 여보세요? 예, 정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지금 여러분 조금 이 대답과 제 질문 사이에 공백이 느껴지실 거예요. 그 이유는 서울에 계신 게 한국에 계신 게 아니죠? 예, 저 베트남 하노이에 있습니다. 베트남 하노이에. 근데 제가 지금 소개를 하면서 예. 홍진 패션이라는 기업을 운영하셨던 이랬단 말입니다. 그러면 베트남에 지금 홍지 패션 공장을 운영하러 가신 거는 아니란 얘기예요? 예, 그 회사는 지금 뭐 폐업도 아니고 휴업도 아니고 뭐 위험한 상태로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선생님은 왜 베트남에 왜 가셨어요? 제가 작년 2월부터 11월까지 그 개성공단 협력업체들 어떻게든지 좀 보상을 받고 대출해서 바꿔서 운영을 하려고 그 운영 계속 그 일을 하다가
저도 이제 수입이 없으니까 여기 뭐 일시적으로 와서 좀 일 좀 해달라고 그래도 한 서너 달 와서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남의 회사, 남의 공장에 가서 종업원으로 일하시는 직원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는 거군요. 그렇군요. 그 홍진 패션은 원래는 뭘 만드는 회사였습니까? 뭐 이름으로는 의류 쪽 같은데? 예, 남성복 바지 생산을 했었습니다. OEM으로 남성복 오더를 받아서 예. 개성공단에 인가공 줘서 브랜드 납품하는 그런 사업을 했었죠. 그런 일을 하셨어요. 개성공단이 문 닫던 날 기억을 잠깐만 더듬어 보죠. 그때 그 문 닫는다, 폐쇄한다 이 결정은 정확히 언제 들으셨어요? 2016년 2016년 2월 10일 날 오후 5시에 방송 보고 알았죠. 방송 보고 하셨다고요? 그렇죠. 뭐 내일 11일부터는 개성공단을 못 간다고 그러니까. 예. 그 뭐 트럭 한 대하고 거기 물건 실을 사람만 간다고. 이렇게 방송에 그렇게 나왔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그때부터 막 이제 뭐 어떻게 된 거냐 뭐 근데 또 그때는 또 뭐 자세하게 또 나온 건 아니고 뭐 통일부 장관이 전면 중단한다 뭐 이렇게 나왔으니까 예, 그래도 예. 후속 대책이나 이런 거는 나온 건 없었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통일부 네. 쪽 뭐 관련된 정부 관계 당국에 전화해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던가요? 개성공단 북핵 문제로 해서 개성공단에서 뭐 임금이나 이런 것이 전부 다 북핵 문제, 핵 문제로 만드는 데 쓰인다. 예. 그래서 변론을 부득이 정부 입장에서 닫을 수밖에 없다. 이런 내용이었었죠. 부득이하게 북한이 핵 갖고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부득이하게 닫는다. 근데 그거를 TV 보고 알게끔 했단 말이에요. 네네. 아까 따져보시죠. 아니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럼 우리 어떻게 하란 말이냐. 따지셨을 거 아니에요. 많이 따졌죠. 뭐라 그래요? 그럼 그쪽에서. 북핵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뭐 정부의 어떠한 조치를 이런 조치를 내릴 수밖에 없다. 이해해달라 그냥. 그런 내용이었었죠. 예. 이해해달라. 예. 그러면 그날로 그냥 짐 싸가지고 다들 그렇게 나오신 거였죠. 저도 뭐 그날 생생히 기억합니다만. 네, 예. 그랬어요. 시간을 조금만 더 달라고 애원이라도 닫긴 닫더라도 며칠만 더 달라 이런 것도 안 통하던가요? 12시 반인가 12시인가 입주기업 대표들을 통일부로 초청해서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우리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거기도 못 가고 TV 보고 아셨는데 5시에 12시에는 협력업체니까 개성공단 중에서도 입주기업 대표들을 모아서 상황 설명을 했대요. 대표자들 모아서 12시에. 그런데 그 대표자들께서 일주일만 말미를 달라고 일주일 사장 통사장을 했대요. 그런데 정부에서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다. 거기도 안 5시에 보도를 할 테니까 그때 방송도를 봐라.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전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정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며칠만 더 있었으면 그래도 좀 뭐 완제품이라도 들고 나올 수 있었다. 며칠이 아쉬우세요? 최소한. 전 일주일만 했으면요. 제가 피해를 한 절반 정도는 줄일 수가 있었죠. 절반은 줄일 수 있는 상황. 그런데 할 수 없이 그날 짐 싸서 나오는. 그 짐 싸서 나오면서 정말 심정이 기가 막히셨겠어요. 정부 믿고 들어간 건데. 그래서 정부 믿고 들어간 것이고 또 작년 1월 6일 날 그 북핵 문제가 있었을 때 개성공단에다가 오다를 상당히 넣을까 말고 고민들을 많이 했었죠. 근데 뭐 그런 일이 없다. 또 여태까지 우리 측에 남측에서 이렇게 우리 정부에서 이렇게 닫은 예는 없었으니까 북측에서 뭐 자기들이 며칠 안 들어오게 하고 6개월 잠정 중단하고 이런 일은 있어도 우리 정부에서 그럴 줄은 정말 몰랐죠. 그건 상상 못 하셨죠. 그렇게 해서 하루아침에 개성공단에서 쫓겨나다시피 하고 나서 살려고 어떻게든지 좀 회사 살려보려고 애를 많이 쓰셨을 거 아니에요. 안 되던가요? 많이 노력했죠. 제가 통일부도 한 5번은 찾아갔고 그 국회도 여러 가지 청원도 넣고 중소기업청도 찾아가고 서울시청도 찾아가고 중소기업 중앙회를 찾아가고 중소기업 진흥공단도 찾아가고 협력업체 그 대표들끼리 해서 상당히 그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우리 다만 한 2, 3억만 대출해 좀 해달라.
예? 그 정도는 해주지 않았습니까? 네. 그 당시에 지원금, 보상, 뭐 대출 이런 거 계획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입주기업은 이제 대출을 해줬죠. 예. 저리 대출을 해줬는데 협력업체는 그 해당 사항이 없다고 해도 없어서 어느 부서를 찾아가도 그 우리의 그 억울함이나 이런 거를 그 들어주는 업체는 한 군데도 없었어요. 아니 협력업체도 분명히 개성공단 안에서 일을 했던 건데 그 거기다 다 놓고 나왔던 거고 그런데 입주기업하고 협력기업하고 다릅니까? 입주기업은 이제 개성공단에 등록이 된 업체다 이거예요. 예예. 그러니까 거기는 그 뭐 지원을 해주겠다. 근데 협력업체는 그 등록이 안 된 업체이기 때문에 예. 통일부에서는 자기들이 어떻게 해줄 수가 없다. 아니 서류상 입주기업이다 등록된 입주기업이다 협력업체다 갈라졌을 뿐이지 지금 개성공단에다 공장 차려놓고 피해 입은 거는 마찬가지인데 누구는 대출이 되고 누구는 지원이 되고 누구는 안 되고 그나마에서도 차별이 있었단 말씀이세요? 제가 이제 그걸 가지고 정부 부처를 찾아다니면서 예. 제가 상당히 하소연을 많이 했죠. 그런데 한 군데도 그걸 들어준 데는 없었어요. 없었습니까? 아 그럼 결국 대출기를 막히고 나서 제가 듣기로는 무슨 아내분의 암진단 보험금까지 털어가지고 그거 다 쏟아부으셨다면서요? 예, 암진단금이 한 5천만 원 정도 나온 게 있었는데, 예. 그 중국에서 물건을 만들어 오는데 통관비가 없어가지고 제가 좀 썼죠. 예. 지금도 그게 가장 마음이 아프죠. 아내분 건강은 괜찮으세요 지금은? 예, 지금 괜찮습니다. 그나마 다행입니다. 예. 저희가 이제 우리 정 대표님 말고도 많은 분들을 접촉했습니다. 근데 상황이 다들 어려우세요. 다 이런 절절한 사연들을 가지고 1년을 버티셨더군요. 10만 명에 이릅니다. 간접적, 직접적으로 피해를 본 사람이. 이제 와서 곰곰이 돌이켜보면 말입니다. 정 대표님. 대체 이런 중대한 결정을 어떻게 하루아침에 내렸을까? 이제 복귀해보면 왜라고 생각하세요? 뭔가 짚히는 게 있으십니까? 글쎄, 이거는 뭐, 지금도 방송 보도에도 나오지만, 비선 실세다, 이런 내용들 이동은 저도 듣고 있지만은, 저도 자꾸, 그런 쪽으로 자꾸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정부에서 이건 하진 않을 거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가고. 이런 무리한 결정을. 예. 그리고 우리 정부에서는 아무도 하면은, 입주기업도 생각하고 자기들도 5천 개 협력업체가 있다는 것도 알 것이고. 예. 그런데 이렇게 하루아침에 이런 결정을 내릴 수가 있나. 참 지금 생각하면 황당한 일이에요. 황당한 일. 네. 결국 이것도 최순실 비선 실세에 뭔가 입김이 있었던 건 아닌가. 뭔가 결정이 있었던 건 아닌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뚝딱 뭐가 내려질 수 있는가. 이런 이야기들을 입주기업들은 하신다는 말씀이죠. 우리 입장에서는 자꾸 그쪽으로 생각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 네. 지금 청취자 문자도. 더 억울한 생각이 들어가고. 예. 지금 문자 들어오는 거 보면요. 오현수님. 이건 비극 정도가 아니라 코미디 같은 생각이 든다. 어떻게 이러니. TV 보고 알 수가 있느냐. 개성공단은 반드시 다시 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혹시 재개가 되면 다시 재가동되면 다시 들어갈 생각이세요? 어떠세요? 개성공단은 제가 가지고 있는 거기다 놓고 온 게 많으니까 또 거기에 또 애착이 있죠. 예. 근데 다시 또 한다고 하면 또 5년 10년 또 고생을 또 해야 되니까. 예, 이제 그만한 여력들이 있겠나 이런 생각들이 들어가죠. 입주기업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이후로 이렇게 크게 사업을 하는 업체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문이 열린다고 해도 들어가긴 가서 가져올 건 가지고 오겠지만 다시 거기서 기업하실 생각은 자신 없으세요? 글쎄요. 하여튼 우리 민족이 손재주가 있으니까 품질이라는 건 상당히 좋거든요. 예. 가격도 싸고 네, 그런 매력은 있는데 어느 정부를 믿고 합니까? 저 어느 정부를 믿고 하겠느냐. 정부 믿고 전 재산 털어넣을 그런 강심장이 또 있겠느냐. 지금 이건 경험이 있으신 분의 얘기는. 입주기업도 대출을 받았는데 개성공단이 열리면 좀 상환하는 조건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들어도 충분히 어떤 상황인지 짐작이 됩니다. 선생님 힘내시고요. 힘내시라는 위로밖에 드릴 게 없어서 죄송합니다. 그런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참, 허탈한 웃음으로 마무리를 지어야겠네요. 오늘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개성공단 폐쇄 조치로 결국 회사 문 닫고 말았습니다. 정종탁 대표였습니다.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권 기자.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홍뉴스가 다시 부활했네요. 네, 그렇네요. 오늘 어떤 문제를 다뤄오셨습니까? 오늘 아이템은 저희 뉴스쇼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서 공모를 받은 건데요. 그래요? 의뢰해 주신 서울 김성건 씨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죠. 예. 최순실이 미얀마 대사도 검증되지 않는 자기 사람으로 바꿨다고 들었고요. 그 K타운 사업까지 관여했다는 기사를 봤는데 그 K타운 관련된 그 ODA 사업이 정확하게 무엇이고 최순실이 그것을 통해서 어떤 이득을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페이스북에다가 이분이 궁금증을 올리셨고 그분하고 통화하신 거군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최순실이 뭐 이런저런 ODA 사업에 개입했다는 뉴스를 지난주에 많이 들었거든요. 네. 저도 좀 헷갈렸어요. ODA 사업이 뭐길래 그걸 통해서 이익을 챙기려고 했다는 거냐? 예, ODA 이게 공적 개발 원조 말인데요. 공적 개발 원조? 예, 개발도상국 원조 사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 최순실 게이트 진행 과정 보면서 눈먼 돈이 참 많다. 이런 생각 많이들 하셨을 건데요. 맞아요. 대기업 돈이라든가 정부 예산 이게 최순실 주머니로 들어간 게 많았죠. 그랬죠. 오늘은 ODA 사업이 어떻게 최순실 먹잇감이 됐는지 그 이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공적 개발 원조 ODA 사업을 왜 최순실은 노렸는가? 네. 사업 예산이 도대체 얼마나 되길래요? 올해만 2조 7천억 원이나 됩니다. 상당히 많네. 한 해에 2조 7천억 원이나 돼요? 그렇습니다. 다른 나라 원조해 주는 게? 네, 작년보다 3천억 원이 늘어난 액수인데요. 어허. 이 돈이 전 세계 60여 개 후진국에 뿌려지고 있습니다. 예. ODA 사업은 크게 유상원조, 무상원조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유상원조는 뭡니까? 나중에 돌려받는 차관이고요. 아. 또 무상원조는 말 그대로 공짜로 주는 겁니다. 예. 외교부 산하에 이 코이카라고 있거든요. 있죠. 한국국제협력단이라고. 코이카. 예, 여기가 무상원조의 대부분을 하고요. 다른 중앙정부 또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하기도 합니다. 그럼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공기관 다 통틀어서 후진국, 개도국에 주는 예산 총액이 2조 7천억 원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과거에 원조를 받은 나라였기 때문에 이 돈을 잘만 쓰면 많다고 해서 문제가 될 건 없을 겁니다. 그렇죠. 하지만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그렇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주인 없는 돈이다 이런 생각이 컸는데요. 그래서 최순실이 이 돈을 노렸고 그 결과 이 문제로도 지금 특검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겁니다. 자, 적지 않은 돈입니다. ODA 사업 예산. 방금 주인 없는 돈이라고 표현하셨는데 들여다보니까 대체 어떻게 쓰여지고 있던가요? 박근혜 정부 들어서 가장 비판이 많았던 ODA 사업이 바로 새마을운동 사업입니다. 새마을운동. 이 사업으로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 2천억 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예. 여러 형태로요. 아프리카 르완다에 지원한 농업 동물 자원 개발 사업을 한번 예로 들어보죠. 그렇죠. 농어촌 공사가 이 나라 농촌에 양계장이라든가 양어장 이런 것들을 지어줬는데요. 예. 그런데 지난해 현지를 다녀온 분 김은파 씨의 말 들어보죠.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양계장을 지을 때 이제 날씨가 좀 덥고 그런데 환풍 같은 게 이렇게 잘 되지 않아서 닭들이 좀 병에 걸려서 죽어서 닭은 이제 전혀 없는 상태였고, 양어장도 보가 이렇게 망가진 부분을 제대로 고치지를 못해서 뭐 그런 것도 물이 비어있는 보도 몇 개 있었고, 네,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럼 이분 증언에 따르면 겉모양은 있는데 그 안이 내실이 없다는 얘기군요. 모양으로 지어놨다는 얘기군요. 예, 그 나라 현실에 맞지 않는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돈은 사실상 낭비한 게 되는 거잖아요. 예, 낭비라고 봐야겠죠. 근데 이런 사례는 널리고 널려 있었습니다. 아프리카에 이어서 이번엔 캄보디아라고 가보죠. 캄보디아엔 그 우리가 건설해준 도로 또 병원들이 많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여기도 가보면요. 대부분 놀고 있다고 하는데요. 재작년에 현지를 점검하고 온 최은정 씨의 이야기 들어보죠. 예, 앙코르와트 우회도로 건설을 했었는데 그게 막상 가보니까 이제 이렇게 막 활용도가 높아 보이지도 않고 도로 주변에 막 먼지도 날리고 그런 걸 좀 저희가 봤어요. 의료시설 같은 것도 지어줬는데 그냥 텅 비어 있어요. 가보면 건물이 왜 비어 있지? 그러면 그 활용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현지인. 근데 그 의사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장비를 쓸 줄 몰라서 못 쓰고 있대요. 그럼 뭐예요? 도로를 지어줬는데 도로는 안 쓰고 있고 네. 병원 지어줬는데 그 병원은 운용할 의료인이 없어서 텅텅 비어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 우회도로 건설 같은 경우에는 지어줬으면 쓸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뭐 의료시설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방금 전에 앙코르와트 주변인데요. 예. 이게 저 유명한 문화유적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곳에 흔들림을 막기 위해서 우회도로를 건설해줬는데 예. 원래 도로만 쓰고 이 도로는 쓰고 있지 않더라는 겁니다. 도로 놓을 때는 보통 사전 수요조사 같은 거 하잖아요. 뒤에서 차차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이 막무가내로 이 건설한 때문일 겁니다. 그런 조사 없이. 그렇죠. 일단 우린 놔줬다. 이게 중요하니까. 네. 근데 아까 인터뷰한 분도 그렇고 지금 말씀하신 분도 그렇고 이분들이 뭐 하는 분들이길래 이렇게 현장 점검을 다녀오셨어요? ODA 사업이 별다른 감시를 받지 않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예.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공공 목적의 감시 사업을 벌여오고 있습니다. ODA 사업 감시 전문 시민단체인데요. 발전대안 피다의 한재광 대표 이야기 들어보죠.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를 사실은 국내에 쓰는 거는 홈페이지라도 알 수 있고 많이 알 수 있는데 해외에 쓰기 때문에 가지 않으면 모르고 믿고 하는 거죠. 근데 그럼 정부가 이거를 잘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잘 게시를 하거나 알려야 되는데 하지 않았죠. 작년에 처음으로 게시를 했는데요. 39개의 공개 항목이 있습니다. 그중에 기본 항목이 13개인데요. 그것만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출에 대한 감시가 안 되면 사전에 예산 할당할 때 누가 통제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ODA 사업의 고질적인 문제인데요. 올해 ODA 사업에 참여한 곳이 모두 42개 기관이거든요. 예. 이들이 하는 원조 사업을 모두 계산해 보니까 1,300여 개나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복 사업이 많을 수밖에 없겠죠. 아니 1,300여 개나 되는 크고 작은 사업을 벌이는데 그걸 컨트롤하는 관리하는 컨트롤 타워가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사실 있기는 있는데요. 예. 원조 사업의 이런 중복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총리실 산하에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꾸려져 있습니다. 꾸려져 있어요. 있어요. 하지만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한성대 이태주 교수의 설명입니다. 예. 1년에 그냥 서너 번 서면회의하고 1년에 한 번 얼굴이나 보고 형식적으로 다 정부가 하는 일 그냥 박수치는 그런 위원회로 전락이 되니까 정부 입맛에 맞는 대로 그냥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3조 원을 제대로 투명하게 관리하고 계획을 하고 집행하고 모니터하고 평가할 수 있는 이런 좀 범정부적인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은 거죠. 모든 부처가 자기 부처 입맛대로 나눠서 쓸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죠. 야, 이 설명을 듣고 보니까 진짜 눈먼 돈이네요. 그러니까 최순실이라는 사람은 이게 눈먼 돈이라는 걸 정확히 알고 있어서 노렸던 거네요. 그렇다고 봐야 겁니다. 일반인은 잘 모르는 ODA 생리라든가 취약점 등을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게다가 노출도 잘 되지 않고 감시도 있고요. 잘 안 되고. 따라서 이 돈을 집행하는 쪽만 잘 구워 삶으면 얼마든지 빼먹을 수 있다고 봤겠죠. 그래서 코이카 이사장도요. 최순실이 자기 사람으로 교체했다는 의혹도 일고 있습니다. 그 코이카라면 아까 설명하셨듯이 무상원조 사업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곳이라고 하셨죠? 국제협력재단? 그렇습니다. 올해만 이곳에서 ODA 예산 8,500억 원을 집행하기로 됐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사장이 교체가 됐는데 원래는 임기가 다 돼서 중임하기로 돼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고 없이 경질이 됐는데요. 얼마나 갑자기 됐냐면요. 르완다 대통령을 만나러 출장길에 올랐다가 해고 통보를 받았다는 겁니다. 아, 출장을 가 있는 중에? 그렇습니다.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의 이야기 들어보죠. 그 가가메 대통령이 또 중요한 사람이고 아프리카에서 그래서 그 약속을 잡았고 인천공항에 비행기를 타러 가다가 경질됐다는 얘기를 들었대요. 본인이? 네네. 그래서 그 미팅을 며칠 안 남겨두고 취소한 거죠. 그 황당하네요. 더 황당한 것은 이 후임자 공모 과정이기도 합니다. 후임자 어떻게 공모했길래요? 공모 과정에서 이 특정인이 이사장에 내정됐다는 설이 파다했는데요. 이런 말이 심지어 경쟁 후보자에게 들어갈 정도였다고 합니다. 한 후보자 이야기 들어보죠. 그때 들은 얘기는 코트라 출신이 내정됐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가? 네. 5월 5일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 소문 동계? 그 소문을 동계 그 아침이었고 오후에 공모가 났다니까 한번 공모를 해봐라 하면서 나한테 연락이 와서 그래서 내가 이제 공모를 했던 거죠. 코트라 출신이 후임 이사장으로 내정됐다는 소리가 파다했다. 결과는 그 사람이 됐습니까? 그렇습니다. 소문대로 코트라 출신 현 김인식 이사장이 임명이 됐습니다. 아니 근데 이 분이 최순실과 연관만 없으면 큰 문제는 없는 거잖아요. 알고 보니까 이 사람 역시 최순실의 독일 인맥이었고요. 그러니까 최순실이 미얀마 대사로 심은 유재경 대사도 최순실 독일 인맥이라고 했잖아요. 그랬었죠. 최순실이 독일에 살던 시절에 함께 있었던 이 공통점이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전부 다. 그렇군요. 이제 거기서부터 의혹이 지금 일고 있는 건데 결국은 최순실이 ODA 사업 개입하는데 장애물 될 만한 것들은 없애고 그렇습니다. 인적 인프라를 깔아놓았다. 이렇게 그렇죠. 논리적으로 의심이 되는 거군요. 최순실이 ODA 사업을 통해서 취득한 돈이 얼마나 되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됩니까? 규모가 큰 게 미얀마 케이타운 건설 사업이었는데요. 특검은 이 사업에서 최순실이 최소 10억 원 정도의 사익을 취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행히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면서 이 사업이 중단됐기 때문에 그 정도에 거친 걸로 보입니다. 그래요. 이 사업의 예산만 760억 원이었기 때문에 중단되지만 않았다면
이 가운데 상당액을 가로채갔을 걸로 보입니다. 중단되지 않고 만약 계속 진행됐다면 어떤 방식으로 빼먹었을까요? 모든 단계가 이권입니다. 건축 입찰 단계라든가 또 물품 조달 단계, 예. 또 소프트웨어 구축 단계, 시설 운영, 국제회의 유치 이렇게 원하는 과정에 모두 개입할 수 있었겠죠. 아하. 관련 회사 지분에 참여하는 수법이 이번에 밝혀졌고요. 예. 심지어는 사전 기획 단계부터 이권에 개입하기도 합니다. 기획 단계에서부터? 예, 이런 기획을 쿠킹이라고 하더군요. 쿠킹? 요리한다 할 때 그 쿠킹이요? 그렇습니다. 그쪽 세계의 은어라고 하는데요. ODA 사업이 될 만한 아이템을 만들어내는 걸 말합니다. 아이템으로 기획서 제출할 것부터 하는 걸 쿠킹? 그렇습니다. 다시 이태주 교수의 설명 들어보죠. 중간에 일종의 뭐 브로커 역할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게 해서 사전에 사업들을 만들고 찍어놓고 또 업자까지 뭐 내정이 되고 뭐 그러니까 그 사업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이 해야 되는데 전혀 듣지도 보지도 못한 업자한테 사전에 그냥 이런 사업들을 맡겨버리는 내정되는 이런 것들이 뭐 부패의 고리인 거죠. 그 쿠킹이라는 게 부패의 고리의 시작 단계네요. 그렇습니다. 그게 가능한 게 ODA 상대국이요. 그 후진국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뇌물이라든가 비정상적인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이겠죠. 그렇죠. 최순실 게이트로 드러난 아프리카의 코리아 에이드 사업 있죠. 예. 이 사업도 이런 식으로 사전에 쿠킹이 된 겁니다. 기획이 된 거예요. 예, 한 장짜리 기획안으로 정부를 움직였는데 그 결과 다음에 ODA 예산이 마감이 됐는데도 예. 그 사이에 끼어들어가지고 코리아 에이드 예산이 잡히기도 실제로 했습니다. 이게 대통령 관심 사안이다라는 한마디만 있으면 그대로 시행이 된 셈이에요. 그렇죠. ODA 사업이 근본적으로요. 해외 원조 사업에 대한 철학이 없이 일회성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권력자의 의중에 맞춰서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대통령에게 잘 보이려고 진행하기도 하고. 그 새마을운동 ODA가 딱 그 경우입니다. 예, 오늘 최순실의 먹잇감으로 전락한 ODA 사업 얘기를 정말 자세하게 풀어주셨는데 이 ODA 예산 노린 거는 대기업 돈 빼앗아간 것과는 차원이 또 다른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미르재단과 정유라에 들어간 삼성돈은 사기업의 돈이지만 ODA 예산은 국민들이 낸 세금이니까요. 그렇죠. 성격이 좀 완전히 다릅니다. 예. 더욱이 과거 우리가 못 살던 때 선진국에 졌던 빚을 우리보다 못하는 나라에게 그대로 되갚으려는 과정에 개입해서 돈을 가로챈 형태이기 때문에 더욱 악질적이죠. 후진국의 미래를 저당 잡은 겁니다. 아무쪼록 이번 최순실 게이트가 우리 사회의 여러 고질적인 병폐를 고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꼭 드리면서 오늘 훅뉴스 권민철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권영철의 와이뉴스 가보죠.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와이뉴스 들어가기 전에요. 권영철 기자. 네. 지금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측하고 네. 국회 측하고 양쪽에다가 최종 입장을 정리해서 제출하라. 이렇게 요구를 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최종 입장을 제출해라. 이제 그게 변론 종결할 시기가 다가왔다는 걸 의미하는 걸로 이렇게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요? 최종 선고일이 다가왔다? 이미 헌재수장 군안대행인 이정미 재판관은 어제 12차 변론에서 이제 신문이 예정된 증인들이 불출석하면은 원칙적으로 재소하지 않겠다. 지금까지 한 여러 가지 주장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23일까지 준비 서면으로 제출해달라. 양쪽 다. 예. 그러면서 이제 세 차례 증인신문에 응하지 않은 고영태 전 이사, 유상영 전 부장의 증인 채택을 직권으로 취소했습니다. 안 나오면 말하라. 네. 예. 그래서 이게 국회 소추위원 대리인 단장인 황정근 변호사는 이건 상당히 의미가 있다. 그 점 변론이 종결될 걸로 받아들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예. 물론 이제 피청구인 측 대리인은 대통령 직접 출석을 상의해 보겠다. 피청구인 측 대리인이라면 박근혜 대통령 측 변호사. 그러니까 그 얘기는 대통령 직접 출석을 상의해 보겠다는 얘기는 자기들도 변론 종결이 임박했다는 걸 느낀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대통령 직접 출석을 내세워서 좀 기일을 끌어보자 이런 의도가 보이는 거죠. 예정대로라면 2월 22일 222 그날이면 모든 변론이 종결되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내가 직접 나가서 한마디 하겠소라고 하면은 더 늘어날 수가 있는 거죠. 뭐 그것도 굳이 뭐 지금까지 의견서를 냈고 또 대리인들이 충분히 입장을 전달했잖아요. 나온다는 게 계속 안 나온다 그러다가 시간 끌기 의도가 명백하다면은 그게 뭐 내가 2월 28일 가겠다 아니면 3월 27일 가겠다 이렇게 하면은 헌재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잖아요. 헌재가 물론 배척할 수 있습니다. 아니 시간 줬는데 안 나오다가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대통령이다 보니까 그걸 그렇게 무시하기는 어려울 거다라는 관측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미 할 얘기는 다 했지 않냐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제 그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이 직접 출석이란 카드를 꺼낼 것이냐 말 것이냐 여기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결과에 대한 얘기도
뭐 좀 나오고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그 얘기는 사실 좀 저는 무리하다고 보는데요. 늦어도 2월 말 뭐 변론 종결 좀 해서 3월 초순 3일, 10일 이전에는 하지 않겠냐는 게 지금 정확한 관측인데 일각에서는 뭐 너무 이래 탄핵 인용은 당연하다 아니면 기각될 거다 해서부터 어떤 재판관은 기각할 거라는 등등의 온갖 억측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이게 사실은 별로 도움이 되는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헌재가 이게 가닥을 잡은 겁니다. 23일까지 최종 입장을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한 것은 이제 막바지로 가고 있다. 결론은 몰라도 이제 시점은 좀 가고 있다. 이제 정리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낸 거죠. 자, 그런 얘기였군요. 최종 입장 내라는 의미가 어제 한 얘기가. 오늘 주제 가보겠습니다. 오늘은 무슨 얘기입니까? 특검 수사가 지금 며칠 남았는지 기억나십니까? 2월 말까지니까 오늘 10일이니까 18일 남았네요. 예. 이게 이제 50일, 70일간의 1차 수사기간 중에 50일이 지나고 20일도 채 남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보다 더 어렵게 이루어지고 있는 수사가 바로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입니다. 수사를 하고 있긴 있어요? 예, 하고는 있어요? 뭐 그 정도로 느낄 정도로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게요. 검찰에서 특별수사팀을 구성해서 윤곽근 대구고검장을 팀장으로 앉혔는데 4개월여 동안 미적대면서 우 전 수석의 눈치만 보다가 아무런 성과도 없이 수사를 마무리했죠. 그렇죠. 그리고 박영수 특별검사도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소환 일정조차 잡지 못한 채 주변만 맴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영수 특검의 우병우 수사 왜 변죽만 울리나 이렇게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특검은 잘 할 줄 알았는데 우병우 수사. 왜 특검조차도 우병우 수사에 변죽만 울리고 있는가? 진짜 궁금하네요. 아니 소환 일정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규철 특검보가 그제 정례 브리핑에서 수사 종료 시점을 고려할 때 늦어도 다음 주말까지는 조사돼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특검의 한 관계자도 다음 주 중에는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다음 주에 안 되면 안 되는 거군요. 근데 이게 얘기의 말을 행간을 잘 봐야 되는 게 통상 이제 주초 또는 주말쯤 소환할 예정이라고 얘기를 하지 다음 주말까지 조사돼야 한다는 원론적이면서 희망적인 얘기잖아요. 희망의 얘기. 아직까지 소환 일자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다음 주가 마지노선이고 거기 넘기면 사실상 이제 수사가 끝나는다는 얘기네요. 다음 주말까지 소환이 안 이루어지면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해서는 특검에서는 수사기간이 연장되지 않는 이상 구속영장 청구가 어려워지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럼 우병우 전 수석을 나오라고 해도 바로 나올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지난번 이 국정조사에서도 계속 뭐 도주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법조계에서는 다음 주 초에는 우 전 수석을 소환 조사해야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늦어도 13, 14일쯤 조사를 해야 15일이나 16일쯤 사선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법원 영장 심사가 또 2, 3일 걸리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특검이 지금 왜 그럼 진도를 못 내는가? 특검 수사가 왜 변죽만 울리는가? 왜 핵심을 피하는 건가? 왜입니까? 이게 사실 좀 특검 수사,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는 핵심에 접근하지 못하고 빙빙 돌고 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검찰 출신의 한 중견법조인은 특검 수사의 핵심은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과 관련해 비호나 방조, 묵인, 은폐 이게 핵심인데 본질에 접근하지 못하고 그림이나 코너링 같은 사이드로 돌면서 좀 스텝이 꼬이는 느낌을 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게 왜 그러냐는 거죠. 그게 좀 사실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긴 한데 우 전 수석이 법률 미꾸라지로 불릴 정도로 철두철미하다 보니까 결정적인 단서를 찾지 못하고 있는 건지. 그럴 가능성 하나. 아니면은 특검이 봐주고 있는 건지 의문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그럴 가능성도 하나. 네. 사실 지금까지 드러난 의혹들 중에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가장 확실하게 처벌할 수 있는 것은 롯데 수사와 관련된 정보 유출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롯데그룹이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추가로 냈는데 검찰이 압수수색에 들어가기 하루 전날에 70억을 돌려줬죠. 그렇죠. 3개월간 밀당을 하면서 겨우 받아낸 돈인데 왜 갑자기 돌려줬겠습니까? 수사 정보가 사전에 유출됐기 때문일 것이다. 거기에 우병우 전 수석이 개입한 거 아니냐 이런 거죠. 이게 검찰의 수사 관련 정보는 대검을 통해서 법무부에 보고되고 다시 법무부에서 청와대로 보고가 됩니다. 민정수석실로. 그러려면은 이 라인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법무부에서 청와대, 법무부에 누가, 청와대 누구에게 정보를 보고했다. 그럼 그 보고한 사람을 조사를 해서 보고받은 사람은 민정수석에 보고했는지 안 했는지. 그리고 민정수석이 이거를 대통령에게 알려준 건지. 아니면은
뭐 최순실에게 직접 알려줬는지 그 여부를 확인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 수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현직 검사들에 대한 수사를 일단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 라인을 따라가 보려면 현직 검사 수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제가 특검 내부 특검 사정을 잘 아는 중견 법조인에게 들은 얘기인데 예. 지금 특검 내부에서 현직 검사들 수사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요. 네, 그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이제 방금 말씀드린 대로 법무부와 민정의 라인, 보고된 정보 보고 라인을 제대로 수사하려면은 법무부 수사를 해야 되죠. 예. 청와대 민정 관련된 수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다 현직 검사들이거나 검찰에서 파견된 사람들입니다. 그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직 검사가 막혀 있다 보니까 이것도 저것도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현직 검사가 막혀 있는 게 왜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가 지지부진하냐면은 예. 제가 이 모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윤갑근 특별수사팀에서 예. 압수수색을 제대로 안 했습니다. 증거 확보를 한 게 없어요. 아하. 4개월간 미적되다가 아무런 결론도 못 내리고 말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직무를 유기한 건지 아닌지 검찰 내부에서 조차도 예. 윤곽근 특별수사팀장도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의견이 나오고 있을 정도거든요. 그런데 현직 고검장을 직무유기라고 그게 참 쉽지가 않은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현직 검사들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도 못하고 소환도 못하는 거고 구속도 못하는 거고 이렇게 될 가능성이 크네요. 물론 이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소환에 대해서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이게 피날레로 대미를 장식하는 게 우병우 전 민정수석 아니겠느냐. 일부러 지금 주인공처럼 남겨두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옵니다만 권영철 기자 보시기엔. 근데 그 얘기를 하기에는 너무 임박해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그 특검 관계자에게 확인을 해보니까 지성이면 감천 아니겠냐. 우리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얘기를 해요. 근데 오죽하면 그 말을 할까 싶네요.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면. 이제 그런 느낌이기도 하고 이제 특검 사정을 잘 아는 이제 법조인 얘기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수사팀은 정말 열심히 하고 있다. 그 수사팀이 그 블랙리스트로 수사한 팀입니다. 예. 특검 안에서도 이제 팀이 나눠져 있죠. 이영복 특검보가 지휘를 하고 있는데 김기춘, 조윤선을 구속할 정도로 열심히 한 팀인데 그 팀이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이게 뭔가 수뇌부에서 좀 막히고 있는 게 아닌가. 지금 수뇌부 회의를 어떻게 하냐면은 박영수 특별검사, 특검보 박충건, 이용복, 이규철, 양계식 특검보, 윤석열 수사팀장 6명이 수뇌부 회의를 한다 그래요. 그런데 그중 3명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아주 밀접한 참 가까운 사이들입니다. 박영수 특별검사가 그렇죠. 그리고 그 양계식 특검보는 친구 사이죠. 윤석열 수사팀장도 참 서로 가까운 사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뭔가 제대로 막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5385님, 특검 연장 이래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반드시 처벌할 사람 처벌해야 됩니다. 좋은 의견 고맙습니다. 권영철 선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또 기분 좋으라고 덕담 비슷하게 먼저 건네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어려 보인단 말은 칭찬이 아니다. 하지 말자. 이렇게 주장하는 분이 있습니다. 주름살, 처진 뱃살, 검버섯도 아름답다고 주장하는 사람. 책 노년은 아름다워에 저자하시고요. 생애문화연구소 오키살롱의 김영옥 대표. 오늘 화제 인터뷰에서 직접 만나보죠. 김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연구소 이름부터 특이하네요. 오키살롱? 네, 저희 연구소는 모든 사람이 존엄하게 나이 들 수 있는 사회. 그리고 그 다양한 연령대가 공존하며 그리고 연대할 수 있는 사회를 꿈꾸는 연구자들의 모임입니다. 생애문화연구소. 그래서 나온 것이. 근데 대표님, 어려 보인단 말 이거 들으면 기분 좋으시잖아요. 대표님도. 별로 그렇게 좋지 않아. 이거 누가 봐도 칭찬 아닙니까? 근데 동안이다 이 얘기? 누가 봐도 칭찬인 것처럼 인식이 되곤 하죠. 예.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한국 사회 같이 어린 사람, 특히 어린 여자가 제대로 된 대접을 받지 못하는 곳에서 과연 나이 든 여성이 어려 보인다라는 말을 듣는 게 온전히 칭찬일 수만 있는가. 그 말 자체가 100% 당신을 나의 진정한 어떤 대화 상대로 인정한다. 혹은 당신의 인격을 100% 내가 존중한다라는 말이기보다는 당신은 어리고 만만해 보인다. 이런 뜻도
포함될 수 있어요. 있다. 아니 그럼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동안이시네요. 어려 보이세요라는 말이 좋은 말이 아니라면 왜 우리 사회에서는 그동안 그렇게 동안이다 젊어 보인다는 말이 보편적인 칭찬으로 통하게 됐을까요? 왜? 그러니까 그게 옛날부터 그렇진 않았잖아요. 예전에는 나이값을 해라라는 말도 있고. 아하. 그렇죠. 나이값을 해라라는 말은 당신이 지금 몇 살인지 그 나이에 걸맞는 어떤 행동을 보여라. 책임을 보여라. 그렇죠. 의무를 져라. 그러면 당신 멋있게 보인다. 예. 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였었거든요. 예. 그리고 저는 누가 저한테 아유 어려 보이세요, 뭐 동안이세요? 그러면 동안도 아니지만 그게 그렇게 좋게만 들릴 것 같지 않은 게 내가 그동안 살아온 삶이 있는데 살면서 경험한 다양한 어떤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나의 몸에 혹은 나의 얼굴에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았다는 건가. 그렇죠. 내가 그동안 깨달은 여러 가지 그 인식들도 꽤 많을 텐데 그런 것들이 내 얼굴에 아무런 흔적을 남기지 않았다니 그럼 나는 도대체 뭘 어떻게 살았다는 건가. 그리고 가끔 만나면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으세요 이런 말 하거든요. 그것도 엄청난 칭찬으로 우리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칭찬으로 하는 건데 저는 그거를 한 번만 더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은 그럼 20년 동안 나는 뭘 사는 거지? 20년 동안 산 내 삶은 내게 그럼 아무런 어떤 자국을 남기지 않았다는 건가? 이렇게 되는 건 거죠. 나의 깊이는, 내 삶의 어떤 깊이는 저분이 안 느껴지는가라는 오히려 서운함을 느낄 수. 물론 말하는 분들이 나쁜 의도로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밑에는 그런 게 깔려 있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말을 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이 그동안 무슨 일을 겪으면서 살았는지 그렇죠. 그런 것에 대한 관심을 별로 갖지 않게 되는 거죠. 이 인사말 하나로. 그리고 우리가 다 알다시피 어려 보이십니다. 동안이십니다. 이 인사말 그냥 립 서비스잖아요. 그런 말 하면 다 좋아하는 문화니까. 그러니까 그 좋아하는 어떤 문화 이것이 왜 생겼는가. 그걸 타파해야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죠. 네. 그럼 이렇게 좀 한번 질문드리죠. 대표님이 생각하는 최고의 아름다움. 진짜 아름다운 건 뭡니까? 한 번 더 돌아보게 만드는 그런 얼굴인 거죠. 그러니까 뭔가 골똘히 보게 만드는 거. 바라보면서 저거는 무슨 의미일까 생각하게 만드는 거. 이게 생각하게 만드는 거. 그렇죠. 3초 만에 야 잘생겼어. 야 그렇죠. 예뻐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뭘까? 뭔가 묘하다. 그렇죠. 뭔가 묘하다. 저건 뭘까? 그러면 그 묘하게 아름답다라는 묘하게 매력적이다라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자신감 얘기 많이들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형수술하고 보톡스 맞고 그 사람들한테 어려 보입니다. 얼굴에 뭔가 변화가 있는 것 같아 라고 하면은 자신감이 생긴다 이런 말들 많이 하는데 왜 자신감을 다른 곳에서는 얻지 못할까. 그리고 그 자신감이라는 게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와 더불어 어떻게 사는가 질문을 하는 데서 나오는 진정한 자존감일 때. 자존감. 그렇죠. 네. 표피적인 자신감이 아니라 깊이에서 나오는 어떤 자존감일 때 이게 빛나고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를 빛나는 존재로 인식하게 될 때 그 사람을 자꾸 여러 번 더 쳐다보고 싶어집니다. 그렇게 되는 거군요. 자존감 가지려면 그거는 나를 아껴야 되는 거고 더 많이 생각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남을 또 배려해야 되고 이런 데서 다 나오는 거잖아요. 네, 바로 그겁니다. 많은 걸 생각하게 하는 우리 생애문화연구소장 대표님 김영옥 대표 만나고 있는데 노년은 아름다워라는 책도 발간을 하셨더라고요. 같은 맥락에서 그러면 나이 든다는 것, 검버섯 생긴다는 거, 주름살 깊어진다는 거 이것도 두려워할 필요 없단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정말 이분이 아름답다 하는 그 느낌은 그분이 동안이기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어떤 웃음을 짓는가, 어떤 눈빛으로 바라보는가, 그다음에 그분이 어떤 이야기를 품고 있는가, 거기서 그분들의 아름다움을 느끼는 거예요. 한 분은 주름살이 너무너무 많아서 정말로 잔 물결이 얼굴 전체에서 이렇게 일렁이는 것 같았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글자글자글한 주름살. 정말 자글자글한. 그리고 피부도 깜짝짝하고. 근데 그 웃을 때 눈빛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는 거예요. 반달눈처럼 되면서 주름이 그렇죠. 네네네. 그리고 그분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한 5분 정도밖에 안 됐는데도 이분은 정말 두 팔을 쫙 뻗어서 큰 나무 한 그루를 안을 수 있는 이런 분이구나. 야. 우리나라의 그 아름답다라는 말에 어원을 두고 국문학자들이 이런저런 그 설을 많이 펼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 두 팔을 벌려서 안을 수 있을 만큼의 이런 뜻이 있어요. 아름드리 나무를 안는다 뭐 이런 아름다움. 그러니까 아름드리의 그 아름드리와 아름답다가 어원상 같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몰랐거든요. 네, 그래서 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지금 우리가 이해하는 그런 의미만을 갖고 있었던 건 아니다. 그러니까 아름답다는 그 말의 의미 자체가 예. 시대적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많은 걸 생각하게 하네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 여러분도 내 주변에 다시 보고 싶어질 만큼 아름다웠던 사람은 누구지? 떠올려보시면 아마 한 명씩 떠오를 겁니다. 오늘 하루 진짜 아름다움, 진정한 아름다움에 대해서 한번 마음속으로 정리해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생애문화연구소 오키살롱의 김영욱 대표였습니다. 제로다 탈당 안 한다 쪽 기사가 나왔었는데 지금 말씀은 그거는 말을 갖다 하는 것을 갖다가 뭐 보면은 그냥 거둬짓고서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건데 예. 뭐 그거는 내가 혼자서 내 스스로가 이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예. 자꾸 뭐 이렇게 묻고 저렇게 묻고 해가지고서 어떤 결론을 도출하려고는 그런 말씀을 안 하시는 게 그러다가 나온 게 탈당은 안 한다 얘기가 그러다가 나왔단 말씀이시군요. 그러니까 지금은 다 선택지는 열려 있는데 명시적으로 그런 얘기는 안 한 것 같은데.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금 독일 가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어떤 것도 결정된 게 없다 이 말씀. 일단 그럼 민주당 얘기부터 좀 해보죠. 사실은 그 민주당은 이미 문재인 대세론, 그러니까 문 전 대표가 확실한 대세다 쪽으로 굳어진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옵니다. 어떻게 보세요? 뭐가요? 문재인 대세론.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표가 이미 확고한 지지를 확보했고 이대로 후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뭐 본인 스스로가 대세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현재 여러 가지 나타난 무슨 뭐 여론조사상의 수치를 볼 거 같으면은 뭐 그런 얘기가 아주 틀린 얘기는 아니라고 보는데 예. 아직도 뭐 시간적 여유가 있고 실질적으로 지금 대선이 언제 치러질 거라고 하는 것이 확정적으로 지금 된 게 없기 때문에 예. 앞으로의 이제 뭐 경쟁자들이 어떻게 이 경쟁을 하느냐에 따라서 예. 다소 이제 변화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의 여론조사로는 대세가 맞지만 그대로 될 거라고는 장담 못한다. 그러니까 뭐 여론조사라고 하는 거는 그게 반드시 그 여론조사대로 모든 게 결정나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뭐 트럼프, 힐러리 이렇게 얘기했을 적에 예. 힐러리 클린턴이 뭐 된다고 하는 여론조사가 계속 나왔었죠. 결과서 선거 결과를 보니까 트럼프가 당선이 되는 그런 상황도 우리가 보지 않았어요. 예. 그런 일이 우리나라에서도 벌어지지 말란 법이 없다. 지금은 누구하고 1대1로 붙여도 크게 이기는데 문재인 대표가. 지금 현재로서는 누구를 갖다가 확정적으로 다음에 대통령이 누구라 이렇게 이런 얘기를 확정적으로 할 수가 없는 단계 같아요. 그렇게 보세요. 알겠습니다. 김종인 전 대표가 지난 대선에서 이루고자 했던 게 경제민주화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박근혜 대표가 그거 안 지켰습니다. 이번에 그 못다 이룬 꿈. 경제민주화를 실천할 만한 어떤 능력이나 의지가 있는 사람.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 경제민주화를 실천할 수 있는 능력 뭐 이런 거를 떠나서. 예. 지금 한국의 경제가 당면해 있는 여러 가지 상황, 사회 현상을 볼 적에. 예. 경제민주화의 방향으로 가지 않고서는 이 경제를 갖다가 나는 극복하기 어렵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세요. 그 신념은 분명하시군요, 여전히. 그렇다면 그걸 실천할 만한 능력이나 의지가 있는 사람을 밀겠다, 지원하겠다 이 생각도 분명하십니까? 그러니까 뭐 결과적으로 보면은 현재 한국이 당면하고 있는 정치 상황에 대한 인식을 철두철미하게 하고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떠한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이런 걸 한번 봐야 되는 거죠. 누가 제일 있어 보입니까? 지금 나온 인물들 중엔? 뭐 지금 누누이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들 얘기하는 거를 볼 것 같으면 별로 그렇게 거기에 대한 확고한 인식을 갖다 하신 분이 잘 안 보여요. 잘 안 보여요. 네. 근데 실은 안희정 지사 측에서 최근에 김종인 전 대표한테 경제 정책의 전권을 드리기로 제안했다. 그러니까 안희정 지사의 경제 정책
세우는 전권을 김종인 대표한테 드리기로 제안했다 이런 보도가 있었거든요. 예, 그거는 그거를 보도한 신문이 난 자의적으로 그런 얘기를 썼다고 생각을 하고 어저께 보니까 안희정 지사도 본인도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다고 부인을 했더라고요. 안희정 지사 본인은 아니어도 그 측에서 비슷한 뉘앙스, 그러니까 뭐 전권 드릴게요 딱 이건 아니더라도 비슷한 뉘앙스의 이야기를 건넨 적도 없습니까? 나는 그런 얘기 들은 적도 없고 누가 그런 얘기를 갖다가 뭐 만들어내는지 잘 모르겠어요. 만들어낸 얘기입니까? 그래요? 근데 왜 이런 얘기가 나왔는가? 그리고 왜 다들 그럴 수 있겠다라고 고개를 끄덕였냐 하면 김 대표님이 안희정 지사에 대해서 칭찬을 여러 번 하셨어요. 합리적인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분 안희정 지사가 지금 현재 대권을 향해서 하는 행동으로 볼 것 같으면은 뭐 이렇게 합리적이라고 얘기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희정 지사를 도울 거다라는 많은 예측 보도들. 뭐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질문 드리죠. 그 예측 보도들은 그러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뭐 무슨 말 한마디만 하면은 그건 안 됐어요. 출당도 안 됐죠. 기껏해야 당원권 정지 1년 3년. 뭐 이거 이름만 징계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 이런 징계 받고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태극기 집회 나가서 아예 국회 내에서 태극기 토론회도 열었습니다. 탄핵 반대 외치고 국민을 비하하는 막말까지 서심치 않고 쏟아내고 있는데요. 나 같으면 할복하겠다. 언제 할복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인적 청산을 두고 서청원 의원과 대립했던 임명진 비대위원장. 지금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당 차원의 징계는 없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새누리당 대권 주자들도 마찬가지예요. 탄핵 반대, 촛불 민심 비판. 박근혜 대통령 옹호로 노선을 완전히 변경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지우기라는 의미로 당명을 개정했는데 오히려 박 대통령이 더 선명히 새겨지는 느낌을 받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요즘 분위기 보면은 당 이름 바꾼 것 빼고는 오히려 더 친박의 느낌이 나는 새누리당이 되고 있다. 이런 새누리당 모습을 보고 어제 정의당 노회찬 의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최순실에서 최서원으로 이름 바꿨다고 죄가 없어지는 거 아니지 않느냐. 더불어민주당 고영진 대변인은 새누리당은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야당의 비판은 따가웠습니다. 이름표 바꿔단 새누리당 두 번째 행간은 뭡니까? 두 번째 행간은 이름 바꾼 횟수가 곧 국민에게 외면받은 횟수다입니다. 와, 이거 굉장히 단정적으로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요? 잘 나가는 정당, 전통 있는 정당은 이름 잘 안 바꿉니다.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 150년 전, 200년 전에도 공화당하고 민주당이었어요. 그러네요. 지금도 그 당명 그대로 쓰고 있고요. 영국 노동당과 보수당도 똑같습니다. 쉽게 이름 안 바꿉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진짜 많이 바꿨죠. 진짜 많이 바꿨습니다. 제가 한번 쫙 말씀드려 볼게요. 민정당, 민자당, 신한국당, 한나라당,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이름 외우기도 어렵죠? 정치학자들도 괴로울 거예요. 이거 사실 야당은 더 심해요. 야당도 그래요. 평민당, 민주당, 새천년민주당, 열린우리당, 대통합민주신당, 새정치민주연합,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숨이 찰 정도죠? 제가 빨리 읽어가지고 그런데요. 그분들도 헷갈리실 거예요. 정치인들도. 다 헷갈려요. 우리 당 옛날 이름 뭐였지? 그전 이름 뭐였지? 예전에 담고 있었던 당 이름 막 이렇게 무의식 중에 튀어나오기도 하는데요. 맞아요. 그럼 왜 총선 때마다 대선 때마다 이름 바꿀까요? 국민들에게 외면받았던 역사가 훨씬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 당의 이미지가 좋으면 털어낼 게 없다면 왜 바꾸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정치적 계산에 따라 이합 집산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당명도 바꾸고. 참, 이렇게 보니까 뭐 여든 야든 당명 교체 잔혹사라고 할 만하네요. 마지막 행간 뭡니까? 마지막 세 번째 행간은 가장 오래된 정당은 2년도 안 된 더불어민주당이다입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게 이제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제가 원내 교섭단체 정당 중에 어디가 가장 오래됐는지 한번 따져보니까요. 원내 교섭단체의 정당만 가지고. 겨우 14개월 된 더불어민주당이 가장 오래됐습니다. 국민의당. 그러고 보니까 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1년 딱 됐네요, 이제 국민의당. 2016년 12월 더불어민주당이 이름표 바꿔 달았는데요. 그 다음 오래된 당이 국민의당. 며칠 전에 1주년 됐어요. 그 다음이 한 달 전 생긴 바른정당. 그 다음 그리고 다음 주 이름을 새롭게 바꿔 달 자유한국당. 원내 정당까지 범위를 조금 더 넓히면 정의당. 정의당 얼마나 됐죠? 정의당은 3년 반쯤 됐어요. 3년 반 됐죠, 거기도. 진보 정의당 시절부터 합하면 5년 정도가 조금 안 됐거든요. 그나마 5개 원내 정당 중에서는 정의당이 가장 오래된 정당입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한국 정당의 수준이
거의 유치원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물론 뭐 이름 바꾼 거 하나 갖고 다 단정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뭐 우리가 당명의 역사를 쫓아가다 보면 그렇게 된다는 되네요. 거예요. 예, 뿌리 깊은 뭔가가 없다. 기억할 게 있습니다. 권력을 쫓아서 당명만 바꾼다고 국민의 사랑을 받은 건 아니다. 그렇죠. 또 사랑을 받지도 못했다. 국민의 마음을 잡으려는 진정한 변화, 노력이 있어야 그래야 역사 속으로 사라지지 않고 그 당명이 오래 쭉 갈 수 있다. 이 사실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말씀. 김성환 씨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개성공단이 폐쇄된 지 딱 1년 되는 날입니다. 여러분 뭐 기억하시겠지만 하루아침에 공장부터 원자재, 완제품까지 모든 걸 남겨놓고 이분들 혈혈단신 나온 거 기억하시죠? 입주기업이 124개였습니다. 협력업체는 5,000개. 거기에 관련자는 10만여 명에 이릅니다. 1년 지금 세 사람의 목소리 들으셨어요. 문재인 전 대표, 안희정 지사, 그리고 김종인 전 대표. 예, 민주당 경선판이 출렁출렁합니다. 그 와중에서 주목을 끄는 사람 바로 김종인 전 대표입니다. 이분의 행보와 거취에 정치권 전체의 촉각이 곤두선 상태인데요. 제3지대로 갈 거다. 아니다. 안희정 지사를 도울 거다. 아니다. 독자 출마를 할 거다. 예측도 분분합니다. 근데 그 예측들이 다 그럴싸한 근거가 있어 보여서 이럴 때는 직접 듣는 게 최고죠.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전 대표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김 전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독일 민헨 안보회의에는 다음 주에 출국하신다고요? 네, 16일 날 갈 겁니다. 그러시죠. 독일에 다녀와서 순교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셨다는 보도가 있었어요. 예,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순교하겠다? 아니, 내가 이제는 어느 정도 내 입장을 정리할 시기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독일에 다녀온 다음에 내가 어떠한 정치적인 결심을 갖다 하게 되면은, 그런 방향으로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해서 얘기했던 거예요. 결심, 나의 방향을 결정을 해서 독일 다녀와서 말하겠다 하는 것과 순교하겠다 하는 거는 아주 차원이 다른데 순교라는. 그러니까 이제 결심을 하게 되면 내가 순교를 할 수 있는 그런 정신으로 한다 이런 뜻이라고. 순교할 정도의 정신으로 다 바쳐서 그쪽으로 매진하겠다 이런 말씀. 그래서 이제 순교라는 말씀을 하시니까 어떻게 해석이 됐냐면 탈당을 한 후에 개헌을 기치로 내건 어떤 제3지대 빅텐트를 만들어서 정계 개편에 나설 것이다. 김종인 대표가. 이런 해석이 많이 나왔어요. 아니, 그거는 이제 내가 지금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서 결심을 한 다음에 할 얘기지 지금은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가능성, 이 가능성 다 열려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뭐 탈당을 해서 제3지대로 가는 가능성, 탈당을 안 할 가능성 다 열려 있는 겁니까? 그럼 대략 그거는 상상에 맡기면 대략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상상에 제 상상으로는 잘 안 나오는데, 어느 쪽이. 우리 김현정 앵커 같은 경우는 아마 상상하면 금방 머리에 떠오를 거예요. 아니, 저는 좀 역부족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러면, 탈당 후 제3지대로 가는 것도 계산에 넣어 놓고 계시는군요. 제3지대라는 게 지금 현재 상태에서 제3지대가 새롭게 형성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어요? 없습니까? 지금 보면은 이제는 다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가는 과정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정리가 돼가는 과정. 그 말씀은 지금 상황으로 봐선 제3지대 좀 어려워졌다. 반기문 총장도 드랍하고 이런 상황이. 처음부터 무슨 어떤 특정인을 전제로 해서 얘기했던 건 아닌데. 그럴 가능성도 있을 수 있겠다 해서 얘기를 했던 거지. 특별하게 거기다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다고 봐요. 반기문 총장 드랍과 상관없이 지금 상황은 제3지대는 좀 어려워진 정리가 된 상황 아니야 이 말씀. 그렇다면은 굳이 나가서 제3지대에서 뭔가 빅텐트 치고 이런다는 그 선택지는 사라진 상태라고 봐야겠네요. 그야 앞으로 어떠한 가능성이 열릴지는 누구도 뭐라고 단정적으로 얘기를 할 수가 없죠. 지금 언론에서 괜히 이런 시나리오 저런 시나리오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게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봐요. 복잡하게 생각을 안 할 수 있도록 명료하게 말씀을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아니 내 입장 정리는 내가 이제 독일 다녀온 이후에 하겠다고 그랬는데 자꾸 지금 그래요? 자, 그러면 제가 하나하나 좀 여쭙죠. 지금 국민의당에서는 자꾸 손짓을 합니다. 박지원 대표는 어제 국민의당 대선 후보 경선에 직접 좀 김종인 전 대표가 참여해 주십시오. 그럴 리는 절대로 없을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절대 없다. 근데 손학규 의장도요.
김종인 대표가 먼저 거기 국민의당 가가지고 잘하라 하셨다 이런 말씀하시던데. 아니 손학규 대표가 가신다고 그러니까 가셔서 잘하라고 하는 얘기 이상 딴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아니 잘하라는 것과 먼저 가서 잘하라는 건 그 먼저 가라는 말 자체는 내가 그 말은 안 한 것 같은데 어떻게 그 말이 나온 것 같아요? 그 말씀 안 하셨어요? 와전된 거예요. 손학규 대표가 잘못 들으신 거군요. 그 먼저 가라는 얘기는. 그렇게 되는 거죠. 안 하셨다고 지금 분명히 확인하셨습니다. 국민의당 갈 일은 없다. 그러면 얘기가 조금은 간단 명료해지네요. 그러면 민주당에 남아서 순교하느냐, 민주당을 나가서 순교하느냐 이 두 가지네요. 그건 두고 보시면 아시지 뭐. 아니 사실은 어제 나온 기사들은 보면 탈당 가능성은 질문을 드리게 되는데 여론조사 최근 보면 황교안 총리 지지율이 갑자기 높아졌어요. 이건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황교안 총리가 높아지는 거는 그동안 그 보수층 지지자가 한동안 저희 반기문 전 사무총장한테 기대를 걸고 있다가 그분이 이 정치를 접어버렸기 때문에 예. 그게 자연적으로 뭐 황교안 씨한테 좀 쏠리고 있지 않나 이렇게 봐요. 자연스럽게 쏠리고 있다. 그분이 그러면은 뭐 보수의 후보가 돼서 대선까지 나갈 수도 있다고 보세요? 나가도 된다고 보세요? 그거 내가 보기에는 참 어려울 거라고 봐요. 왜 그렇습니까? 지지율이 받쳐주고 있는데 왜 어렵다고 보시죠? 뭐 지지율이 뭐 어느 선까지 더 올라갈지 모르지만 예. 현재 뭐 지지율 하나만 가지고서 된다고 생각할 수가 없죠. 그거 하나만은 될 수 없다.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일방적으로 생각하기에 뭐 총리 한번 거치면은 거의 다 대통령으로 직행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그러지만 예. 대한민국이 지금 건국이래 역대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돼본 적이 없어요. 없죠. 똑같은 논리가 황교안 총리에게도 적용이 될 것이다. 알겠습니다. 뭐 말씀 쭉 듣고 보니까 경제민주화, 정치민주화 굉장히 두 가지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중요한 시점에서 대선이 치러진다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시는 것 같네요.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인 전 대표님 독일 잘 다녀오시고요. 고맙습니다. 결심 잘하고 오셔야 돼요. 예.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전 대표였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청취자 강선엽 님이 저도 1년 전에 뉴스쇼에서 김종인 전 대표가 나 스스로 킹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신 말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저도 분명히 들었습니다. 이거 보세요. 들으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저도 분명히 들었습니다. 물론 전제 조건이 있었습니다. 주변에서 나의 희생을 원한다면 꼭 나가서 뭘 해보라고 권유가 있다면 그 가능성을 둔다. 네, 맞습니다. 내가 할 수도 있지 분명히. 이거 언론에서 얼마나 화제가 됐던 얘기였는데요. 화제가 됐던 얘기인데 지금은 그러니까 완전 닫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가능성을 다 열어놨다. 심지어 탈당도 지금 열어놨다는 답을 했거든요. 탈당이 없다라는 어제 나간 그 보도가 그게 잘못된 보도다. 그게 유도신문 같은 거였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셨어요. 모든 걸 열어놓고 독일 간다. 다만 국민의당이나 새누리당 가는 거는 요건 아니다. 정치판이 출렁출렁하니까 이분의 호불호를 떠나서 이분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진 건 사실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인터뷰 해봤고 문자 많이 들어옵니다. 그 사이에 행간 가죠. 새누리당이 당명을 자유한국당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예. 국민에게 새로 태어나겠다는 의지와 함께 자유한국당으로 당명을 결정했다는 게 이제 당명 선정 이유인데요. 예. 이 박근혜 대통령이 비대위원장 시절 지었던 당명 새누리당은 이로써 5년여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그렇죠. 이 새누리당 당명 교체,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자유한국당. 그럼 약칭은 뭐 자유당이에요, 자한당이에요, 한국당이에요? 이게 굉장히 애매했는데요. 네. 당초 이게 자유한국당이면 자유당이라고 부르는 게 굉장히 자연스럽잖아요. 근데 이승만 정권 당시에 부정선거 이미지가 남아있는 당명이니까 그렇죠. 고민 끝에 한국당으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한국당 뒤쪽만 따서. 네, 그리고 당명도 원래 보수의 힘 이걸로 정하려고 했다 이런 얘기가 들렸는데요. 예. 임명진 비대위원장이 적극 추천을 했고 호감도 또 표시를 했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당 이름에 보수를 넣는 게 좋으냐 이거를 두고 좀 논란이 벌어졌다고 확장성을 합니다. 스스로 닫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많았죠. 네, 한나라당 이전 당명이 또 신한국당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 당명이 낯설지 않고 괜찮으니까 그냥 한국당이면 좋겠다 이렇게 결정했다고 합니다. 약칭 한국당. 네, 그 대신에 보수의 힘은 이 대선구호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가 들립니다. 그렇군요. 새 당명은 오는 13일 상임전국위원회에서 추인을 받으면 최종 확정이 됩니다. 예. 새누리당은 이제 앞으로 로고도 바꾸고 다음 주부터 버스를 타고 각 지역을 돌면서 국민의 쓴소리를 듣는 반성 전국 투어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새누리당 자유한국당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이 뉴스 행간 이면 뭐가 숨어 있습니까? 첫 번째 행간은 포장지만 바뀌었다입니다.
포장지만 바뀌었다. 뭐 새누리당이 자유한국당으로 당명을 바꾼 거 외에 더 바뀐 게 뭐가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새누리당 분들이야 바꾼 거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국민들이 과연 그렇게 볼까? 네, 과연 쇄신을 했느냐 이건데요.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책임자들, 이른바 진막 마케팅하면서 박 대통령 주변에서 호가호위했던 인사들, 인적 천상이 이루어졌습니까? 임명진 비대위원장이 그렇게 호언장담했는데 꼭 하겠다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게 바로 그냥 이상한 식으로 변경이 돼가지고서 뭐 그렇게 갈 것이다 이렇게 예. 언론이 얘기하는 것이지. 예.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하지만 내 본인 스스로가 뭐 예. 명확하게 얘기하지도 않은 걸 갖다가 아하. 자꾸 그럴 거다 하는 식의 보도를 안 하는 게 좋겠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 그런 데서 다 오해가 이루어진 거지. 안희정 지사를 그럼 도울 가능성도 지금은 뭐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그런 겁니까? 아니 나는 이게 합리적으로 하는 문헌에 대해서 내가 뭐 조언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은 할 수가 있어도 예. 내가 어느 특정인을 갖다가 앞장서 가지고서 뭐 지지하겠다 하는 그런 태도는 취하지 않을 거예요. 아,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독일을 다녀와서 마음의 결심을 하고 순교를 하는 심정으로 좋은 인물 하나를 뽑아서 돕겠다라는 걸로 지금 다들 인식하고 있는데 그 말씀 아니란 말씀이세요? 아니 그거는 나중에 내가 내 스스로의 결심을 할 적에 예. 그걸 보고 나신 다음에 판단하는 게 좋을 거라고 봐요. 아, 저는 그럼 이 말씀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드네요. 나를 자꾸 이렇게 유도신문에 가지고. 아니, 워낙 명료하게 먼저 말씀 안 하시니까 제가 이런저런 가능성을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 대표님. 저랑 딱 1년쯤에 인터뷰 하셨잖아요. 그때 뭐라고 하셨냐면, 국민들이 원한다면, 또 경제민주화가 확실히 잘 안 되는 모양이 보인다면, 킹메이커 말고, 킹으로 내가 직접 나설 생각도 있다. 그 얘기를 저한테 분명히 하셨어요. 내가 킹으로 나선다는 소리는 안 한 것 같은데. 하셨어요. 제가 가지고 녹음 파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생각은 한번, 유효합니까? 예, 그거 한번 다시 틀어보세요, 그럼. 아, 그거 지금은 아니에요, 그러면 그건? 예, 아니니까, 예. 뭐, 사실은, 경제민주화라고 하는 것이 지금 보면은 특이한 사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정치의 혼란이라든가 이런 경제 여러 가지 있지만 문제점이란가 이런 걸 갖다 볼 것 같으면은 예. 정치민주화, 경제민주화 이걸 동시에 같이 이루지 않을 것 같으면은 예예. 나는 우리나라의 미래가 잘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아, 예. 난 지금 현재 놓고 봤을 적에 대한민국이 지금 갈림길에 섰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예. 지금 이 상황에서 사실은 대한민국의 대혁신을 이루어가지고 정치나 이 경제 문제를 새롭게 개척해 나갈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현재 우리가 장기 침체의 소위 문턱에 서 있어서 이걸 그대로 방치해가지고서 예. 지금까지 이루고 했던 것 자체를 갖다가 더 이상 발전 못 시키고 그리고 정체 상태로 빠지는 둘 중에 한 가지를 택해야 할 그런 시점에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 네. 그 말씀이세요. 그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는데 그것을 잘해야 할 만한 인물 지금 나와 있는 후보들 중엔 잘 안 보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거를 하려면은 사실 정치의 안정 민주화 혁신과 경제에 대한 새로운 혁신을 갖다 할 수 있는 그런 비전을 분명히 제시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하는데 예. 그런 게 잘 안 보인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게 잘 안 보인다. 그래서 자꾸 직접 나서는 게 아니냐 김종인 전 대표가 그런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모양입니다. 그거는 자꾸 나한테 추궁하지 마시라고. 아, 그쪽은 아닙니까? 그럼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면 되죠. 뭐를? 그러니까 나는 킹이 되는 일은 그건 생각 안 하고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뭘 킹이 돼? 그거를 내가 그런 걸 하려고 같으면은 엄청난 결심을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예. 그거는 차후에 미뤄놓고 더 이상 그걸 추궁하려고 아, 엄청난 결심을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일단 차후로 밀어놓겠다. 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차후로 밀어놓겠다는 얘기는 문 닫는다는 얘기는 아니셔요. 제가 이 질문을 자꾸 왜 드리냐면 새누리당에서도 네. 김종인 후보 얘기를 합니다. 이거 보도 보셨겠지만. 난 그런 건 전혀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예, 보도가 나왔습니다. 임명진 네. 비대위원장이 말한 깜짝 놀랄 후보가 김종인 전 대표를 염두에 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새누리당 관계자들로부터 나옵니다. 나도 일단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항상 다음에 대통령 될 사람을 어느 특정에다가 못 박아놓고 그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안 하는 게 좋겠다고 내가 늘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아까 국민의당은 단번에 절대 갈 일 없다고 하셨는데. 네. 새누리당은. 내가 지금 민주당 소속인 사람이 국민의당을 내가 어떻게 가겠어요? 새누리당은요?
새누리당. 새누리당도 마찬가지지. 뭐 내가 마찬가지로. 어떻게 가요, 그거를. 그쪽 분들이 그냥 하시는 얘기군요. 알겠습니다. 참 오랜만에 나오셨기 때문에 정치 워낙 오래 하신 경륜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것저것